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10월 시사 중에 사회환경과 국제외교 이 두 개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환경 5개 소재가 있네요. 자, 괴물 태풍. 뭐가 한반도를 관통했었죠? 바로 이름도 좀 힘든 흰남노 태풍입니다. 그죠? 흰남노. 자, 그 다음 전세계약 직후에 집주인의 대출 매매 금지 관련된 정책안이 나왔습니다. 이 전세 사기 또는 뭐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지금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물가 오르면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이었는데요. 이게 1,000원, 4,8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면세 한도가 있죠. 뭐 담배 한 보루, 술 한 병, 그리고 뭐 600불까지 할 수 있다. 이게 확대됩니다. 술은 2병이고요. 면세 한도는 800달러까지 올라가고요. 마지막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폐지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올 때 상당히 간소화됐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괴물 태풍 흰남노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죠. 엄청난 해일이 지금 차와 사람을 덮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 태풍 흰남노 강한 바람과 강수, 강우량, 비가 큰 특징이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 매미 위력을 능가하는 태풍이었다. 자, 여러분 뭐 사라는 기억이 안 날지라도 그죠? 매미는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나는 것 같은데 매미 상당히 이제 센 태풍이었어요. 이번 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했는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냐? 중심기압이 915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자, 900을 넣으면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자, 그래서 한반도에 최악의 피해를 남긴 2003년 태풍 매미보다는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강력했던 태풍이라고 꼽히는 1959년 사라예요. 이거보다는 낮은 위력이다. 어쨌든 최악의 피해를 남긴 매미보다도 중심기압은 높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 제주, 경남, 이런 영남 이쪽 지방의 피해가 컸었죠. 그래서 제주도는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800mm가 넘었다. 그리고 최고 13m 이상의 너울성 파도, 바람이 강했으니까 해일 피해도 컸었고요. 영남도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과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특징이었습니다. 비바람. 근데 이번 태풍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 기존의 어떤 태풍의 법칙을 많이 깼습니다. 기상이변의 징후가 태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칙을 거스른 최초의 태풍이다. 앞으로도 기후재앙으로 이런 게 심해질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생성 배경부터 특이했는데요. 920 헥토파스칼 이하의 태풍들은 모두 이 북위 25도 아래 아열대 바다, 그러니까 뭐 필리핀 이런 남쪽에, 그죠? 북위 우리나라 보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 25도가 여기 있으면 이 아래에서 생성이 돼서 보통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북위 25도 아래에서 생성돼서 올라오는데 이 태풍은 처음으로 북위 25도 위에서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진로도 특이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태풍이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이번 태풍은 서남쪽으로 역주행하더라. 응? 서남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태풍 이런 게 앞으로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걱정되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 태풍 관련돼서요. 이름이 이번에 특이했잖아. 흰남노. 그죠? 특이했잖아요. 어떻게 그럼 이름 지어지냐. 이걸 좀 살펴봤더니 이 태풍위원회에서 정하는데 14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태풍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 동북아시아도 있지만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뭐 미국도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 14개 국가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한대요. 그 중에 이제 이름이 결정돼서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태풍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140개를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또 그 이름들을 사용한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 이름이 나리, 장미, 개나리, 노루, 너구리 이런 게 있다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피해를 끼친 이름은 뺀데 그 대표적인 게 매미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14개 나라들이 이미 정한 이름에서 돌아가면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재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세계약. 그래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피해 법안이 발표됐습니다. 전세계약 직후에 집주인 대출 매매 금지.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내용이 나왔냐. 자, 기존 제도의 문제점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는요. 우리 이제 임차인, 집을 빌리는 사람, 임차인이 보통 전입신고, 집을 이제 전세로 들어가면은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조금 안정이 되죠.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딱 받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확정일자 효력이에요. 효력이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당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확정일자를 받은 전입신고 한 날,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임차인이 집 들어오고, 보통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날, 이게 이사하는 날이죠. 이사하는 날 전세 잔금을 다 주고, 그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대항력을 생기게 안정되게끔 만드는데, 잔금 다 주고 확정일자 받았지만 이 받은 날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이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대출을 해준 은행의 저당권이 내 확정일자 받은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은행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집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다음 날부터 발생한댔죠.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이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특약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요. 한 장짜리 그냥 임의로 낸 게 아니라 뭐 3, 4장 이상 되는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시켜주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표준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 꼭 보세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전세 사기를 혹시 당한 사람에게 금융 지원도 같이 보완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는 연 1%로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또는 이제 거주지 확보를 이제 못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있겠죠. 그죠? 전세자금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이 허그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완 조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이제 한 1,000원, 3,800원에서 4,800원, 1,000원 인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요. 가장 많이 타는 예, 중형 택시죠.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지금 3,800원인데요. 내년에는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기본요금도 오르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변화가 많아요. 우선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기본 거리까지는 뭐 3,800원 또는 이제 오르면 4,800원 정해져 있는데 그 기본 거리가 2km였는데 1.6km로 줄고요. 거리 요금도 132m당 100원이었는데 1m 줄어서 131m당 100원.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인데 30초당 100원으로 다 조금씩 줄죠. 또 하나는요. 심야 할증인데요. 우리 보통 심야라고 하면은 택시 12시부터 심야라고 생각하죠. 새벽 4시까지. 근데 12시가 아니라 이제는 심야 할증 기준이 밤 10시로 줍니다. 10시부터 심야예요. 10시부터 4시까지. 자, 그리고 모범택시 기본요금도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해외여행 관련돼서 면세 한도가 이번에 확대됐습니다. 9월 6일부터 술은 2병 그리고 면세 한도 800불까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면세 물품의 한도 기본 면세 한도가 기존 600불에서 800불로 술은 한 병 전체에 1리터 이하였는데 2병으로 그리고 전체 이제 리터 기준으로 2리터 이하입니다. 둘 다 이제 엔드 조건이에요.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2병인데 각각 이제 1리터거나 하나는 1.5리터짜리 500ml짜리 이렇게 해서 2리터까지 되고요. 담배하고 향수는 그대로예요. 담배는 200개비 10갑 한 보루죠. 한 보루. 그리고 향수는 60ml. 향수 상당히 적네요. 한 100ml가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60ml 그대로입니다. 자, 9월 6일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보신 날은 바로 적용이 돼 있겠죠? 그래서 면세 한도 확대된 거 적용됐고요. 근데 이게 제주 면세점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제주 면세점은요, 여기 내용들이 다 관세법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시행 규칙은 정부가 빠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행정부 내에서. 근데 제주 면세점은 세법 개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세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국회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4월 1일 이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주 면세점은 아직 과거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또 해외여행 관련된 내용이네요.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이미 적용이 됐죠. 자, 9월 3일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코로나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음성 확인서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 나갔다 한국 들어올 때 이제 코로나 검사 받고 외국에서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입국하기 전에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뭐 신속 항원 검사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 외국 나갈 때는 이제 받아야 될 수 있겠죠.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여행 가는 나라의 방침에 따라야 되니까. 근데 한국 들어올 때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국 들어와서는 검사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2번 받았다는 거죠. 외국에서 한국 갈 때 한국 가기 직전에 한번 받아야 되고 입국 전, 입국 후에 한번 또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입국 후만 받으면 됩니다. 외국 나갔다 와서 입국 후만 자, 하루 이내에 코로나 검사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조치로 정부가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요.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반드시 보건소 가서 받으셔야 된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인정하지 않고요. 이 PCR 검사를 받아서 Q코드라는 게 있어요. Q코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한국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 없다. 들어와서는 보건소 가서 한번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환경 분야는 다 정리했고요. 다음 파트 국제 외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소재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영국에 이번에 총리가 바뀌었죠.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 성추문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불명예 퇴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 총리로 트러스 외무장관, 현 외무장관이 총리에 취임됐고요. 전 소련 대통령이 서거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도 서거 있지만 소련의 전 대통령도 서거 있습니다. 냉전 해체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죠. 누굽니까? 미하일 고르바초프죠. 고르바초프. 대통령 서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국. 61년 만에 최악의 가뭄, 폭염, 이로 인한 전력난까지 지금 중국이 상당히 기후 문제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파키스탄도 홍수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기후 문제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영국의 새 총리입니다. 영국의 국왕도 바뀌었고 총리도 바뀌었죠. 트러스 외무장관, 여성 총리가 나왔습니다. 역대 세 번째 여성 총리고요. 자, 보리스 존슨 총리를 대신해서 리즈 트러스 현 외무장관이 당선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 그 전에 영국 총리 중에 여성이 누구였냐? 우리 잘 아는 마거릿 대처. 그다음 뭐 테리사 메이. 이번에 세 번째 트러스 외무장관, 트러스 총리까지. 그리고 40대 총리이기도 해요. 40대. 상당히 젊은 총리죠. 이 트러스 외무장관, 트러스 이제 총리죠. 총리의 별명이 뭐냐면은 제2의 철의 여인이래요. 이 철의 여인이 전 대처 총리의 별명이죠. 그래서 상당히 대처 총리를 존경한다. 그의 정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또 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처리즘의 수호자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대처 총리를 존경해왔고 그의 복장과 말투를 따라한다. 당연히 이제 대처 총리가 있던 정책들을 또 따라할 수 있겠죠.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나 인권 문제가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외교, 이런 것들을 천명했습니다. 천명했단 말은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앞으로 정책이 이제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책, 그리고 강경 외교, 그러니까 탈세계화로 가는 거죠. 이것도 특히 이제 문제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경 외교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대처리즘 한번 볼까요? 자, 용어로 정리해 왔는데요. 자,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집권한 대처. 영국은 이제 보수당하고 노동당, 요게 이제
가장 큰 정당인데 보수당이 꾀했던 정책의 그런 총체 또는 이념을 일컫는 말이 이 대처이즘입니다. 이 당시 주로 이제 대처의 정책이 뭐였냐? 당시 이 보수당과 반대가 이제 노동당이잖아요. 노동당이 어떻게 보면은 큰 정부, 복지, 국유화 이런 거를 추진했다면은 이 보수당은 뭐 민영화, 자유, 그죠?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이제 노동당 정권에서 있었던 국유화나 복지 정책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에 맡기겠다. 이게 바로 이제 보수당 정권 또는 대처리즘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민영화 엄청 많이 했죠. 자유, 감세, 자유시장 경제. 그렇죠? 그래서 영국 식신 자유주의, 보수주의, 반노동종합주의를 옹호했다. 이런 방향이 이제 앞으로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이런 건 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앞에 내용 보니까 뭐 있었죠? 규제 완화책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소련의 전 소련 대통령 서가 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죠. 냉전 해체의 주역이다. 옛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의 이 핵심 나라였던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 그거를 이제 붕괴시킨 마지막 지도자죠. 냉전을 끝내고 개혁 개방의 문을 연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54세에 1985년 공산당 서기장, 최고 권력자죠. 로 이제 집권하면서 글라디노스트 페데스트로이카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냉전을 끝냈습니다. 미소 냉전 체제, 소련 냉전 체제를 끝내면서 이제 개혁 개방의 문을 열고 개혁 개방의 문을 열었다. 개혁 개방 용어 알아두세요.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은 페데스트로이카.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89년 미국과 동서냉전 종결을 선언했고요. 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구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관련된 나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개혁 개방의 후유증으로 나라도 힘들어지고 고르바초프도 실각을 하게 됐네요.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이 동유럽 쪽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결국 이제 동구권 경제가 붕괴되고 소비에트 연방 해체되고 러시아로 분리되어 나왔죠. 여러 나라들이 독립국가로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61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폭염이 덮쳤다. 이로 인해서 생산 쪽에 전력난까지 생겼다는 거죠. 40도가 넘는 폭염, 물과 전력 부족으로 생산활동 차질. 주로 어느 지역이었냐면은 폭염이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유럽도 폭염, 미국도 폭염, 뭐 전 세계가 폭염으로 들끓었는데 중국도 주로 이제 남부 지방, 남서부 스촨성, 충칭, 그리고 남동부, 이것도 남부죠. 상하이, 그리고 창장 삼각주 일대, 여기에 남부 지방을 폭염이 덮쳤더라. 그래서 스촨성 같은 경우는 다저우시에는 하루 3시간씩 전기 공급 중단됐고요. 다른 도시들도 전력 배급제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서 보니까 경제적 손실만
지금 뭐 한 4,500억. 이게 뭐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4,500억이니까 전체적인 경제 손실은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제조업에 큰 타격이 바로 예상되죠. 그래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봉쇄,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함께가 있는데 중국만 끝까지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면서 코로나 발생했던 상하이, 이 엄청난 무역과 그 생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를 봉쇄해서 경기가 한번 안 좋아질 거다 크게 전망했었는데 또 한 차례 지금 공급망의 차질을 야기한 기후변화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이번에는 파키스탄 내용인데요. 자, 홍수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기후재앙이라 규정하고요. 비상사태, 파키스탄 정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몬순 우기가 시작된 6월 중순 이후에 1,061명이 사망했더라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피해가 컸던 지역이 8월 달에 보니까 신드주, 지역 이름이죠. 신드주에는 예년의 9배, 팔루치스탄주는 예년의 5배 이상의 엄청난 강우량, 홍수가 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옥 30만 채, 3,000km가 넘는 도로의 통행 불능, 그 밖에 뭐 다리 같은 것도 파괴되고 뭐 많았겠죠, 문제가. 그래서 국제사회 도움 요청했고 유엔 등도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여름에 이런 비 피해가 바로 이제 몬순 우기 때문에 찾아오는 건데요. 동남아시아 쪽은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고 거의 기후를 이제 우기냐 건기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몬순 계절풍입니다. 몬순이라고 하는 계절풍인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계절풍.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이 우기와 건기로 나누죠. 이 몬순 때문이에요. 계절풍 때문입니다. 그래서 몬순 자체를 우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절풍이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바람인데 이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 몬순 계절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지적으로 부는 게 아니고 이 위도, 동남아시아 위도에 해당하는 많은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래서 다 비가 많이 오는 6월에서 보통 뭐 한 10월 정도까지를 보통 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체적으로 우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안보와 관련된 건데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사회환경과 국제외교 이렇게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